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비뇨학과 박일우입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비뇨기 종양 전문으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광암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전에 전립선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좋았다고 하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방광암도 좀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피디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방광암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방광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비의료인 분들, 비롯해서 뭐 전공의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부 권위 있는 저희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의들, 그리고 뭐 기타 의사들이 많이 참조하는 저희 가이드라인, NCCN 가이드라인, AUA 가이드라인, 그다음 EAU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 최신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비의료인 분들이 아니라 뭐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문의 선생님들이 들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쉽게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방광암이라고 하면은 주요 증상은 혈뇨입니다. 혈뇨는 두 가지 방식의 혈뇨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혈뇨가 있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건강검진 같은 걸 받았을 때 검사상에서 혈뇨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세혈뇨 아니면 현미경적 혈뇨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혈뇨가 있으면 무조건 방광암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일단 혈뇨가 있다 하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비뇨기계 암을 감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석. 우리가 요로 결석이 있어도 소변에 피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여성분들이 흔히 걸리는 방광염 같은 경우, 염증이 방광이나 우리 요로 기관에 심하게 있는 경우에도 소변에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증상 혈뇨라고 해서 검사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어쨌든 소변에 조금 피가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 중에서 방광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혈뇨가 있고, 어쨌든 비뇨기계 암을 저희가 절대 놓쳐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뇨가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가 나오던 반드시 비뇨기과를 한번 들리시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늦게 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혈뇨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비뇨기과를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나오고 갑자기 또 좋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굉장히 늦게 와서 방광암이 전이되고 요로암이 전이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그리고 딱 한 번만 나오더라도 혈뇨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비뇨기과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전공의 선생님들도 가끔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암이라고 따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단 요로 상피세포암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로라고 하면은, 요는 소변을 얘기하는 거고, 로는 한문으로 길로라고 하는데, 소변이 흐르는 길에 있는 상피에 있는 세포에 암이 있으면 그걸 요로 상피 세포암이라고. 있을 수 있는 부위에는 우리가 소변이 신장에서 생성되는 건 알고 계시죠? 신장에서 생성돼서 이렇게 신우로 모여서 아래 요관을 타고 이렇게 방광에 모이게 됩니다. 이 소변이 흐르는 모든 길은 요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 암이 신우 쪽에서 생기면 신우암이라고 하고, 요관 쪽에 생기면 요관암, 방광 쪽에 생기면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 요로 상피 세포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패밀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만큼 위에서 암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소변이 줄줄줄 내려오다 보면 그 암이 여기 면들이 다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재발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면 같은 경우에는 신우암이나 요관암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주제가 방광암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성보다 4배나 더 많이 걸리고요. 남성에서 암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5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대부분 50대, 60대 이상에서 대부분 호발합니다. 사실 20대나 30대 분들이 아주 간혹 방광암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검사해 보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요. 거의 5% 미만의 방광암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은 고령에서 방광암 후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암의 주요 인자로 위험 인자로 딱 검증된 거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정말 방광암에 치명적인 걸로 여러 논문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혹시 방광암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좀 이런 뭐 가족이 방광암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꼭 흡연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광암으로 딱 나왔다 이럴 때 결국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암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전이가 됐다. 모든 암이 웬만하면 전이가 되면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이 시작된 곳이 있고 또 그 장기에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폐나 뼈나 이런 쪽으로 이미 퍼져 있는 씨앗들은 원발 원발암이 있는 곳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또 원발 요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난소암이나 뭐 이런 약간 특이한 암들은 원발암을 크게 제거해 주면 조금 더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암이 전이됐다고 하면은 항암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방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광암이 만일에 전이가 아니면 우리가 그 상태를 국소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국소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서 어디 시점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되는데 1기 같은 경우에는 상피 세포에만 있는 경우, 그다음 2기 이상의 경우는 근육을 넘어서 암이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다른 데 퍼진 건 아니고 그 원발암에서 점점 커져서 그 원발암이 그 근육까지 침범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2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암이 지방까지 근육을 넘어서 침투할 경우에 3기라고 보통 부르고 그 암이 그 주변 장기, 보통 방광 같은 경우엔 근처에 직장이나 그다음 전립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 국소암이 침투하게 되는 경우엔 우리가 보통 4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수별로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 제자리 연기라고 써 있는 거는 일단 뭐 방광암에 좀 해당되기 좀 애매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한부터 보시면 1기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고요. 1기 때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71%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소 진행은 2기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1기에서 2기로 하나 올랐을 뿐인데 굉장히 생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혈뇨가 있으면 평가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원격 전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이가 다른 장기나 뼈 이런 데 될 경우에는 생존율이 무려 8%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발견하고 빨리 검사받는 게 중요한 암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딱 왔을 때 비뇨기과 검사 의사들이 혈뇨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상황을 여쭤보게 되고요. 상황을 들어보고 혈뇨가 저희가 암 진단이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외래에서는 요렇게 3가지 검사를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특히나 CT랑 방광 내시경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인데요. CT를 찍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T가 분명히 복부 CT를 얘기하는데 왜 방광도 나오는데 방광 내시경을 힘들게 또 내시경을 쑤셔 넣으면서 힘들게 하나요? 이렇게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복부 CT를 찍는다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안 하지 않듯이 우리가 방광 내시경을 해야지 표면에 있는 암이나 이상세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T보다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방광암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좀 생각하시면 CT를 찍어도 안의 표면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방광암이 의심된다 이런 상태면은 우리가 조직을 얻게 되는데요. 이 조직 검사는 대부분 뭐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은 방광을 긁어내는 치료와 동시에 조직을 얻어내서 이게 어떤 암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얼마나 방광 안으로 침범을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우리가 경요도 절제술이라고 사실상 수술입니다. 이 시술은 사실 마취를 안 하고 하면 너무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시행하게 되고요. 마취의 방식은 척추 마취로도 가능하고 전신 마취로도 가능한데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그 방광 왼쪽이나 오른쪽에는 저희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열을 가하게 되면 신경이 소위 말해 자극을 받아서 다리가 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신 마취를 하면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좀 이런 리스크 있는 부분을 좀 없애려고 전 전신 마취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척추 마취로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척추 마취로 할 때 위치가 신경이 손상이 없는, 그러니까 신경에 자극이 안 되는 위치면은 굳이 척추 마취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 거기다 너브 블락이라고 신경을 마취하는 그런 추가적 마취를 진행하면 그것도 신경으로 인해 다리가 튀거나 이런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경요도 절제술은 우리가 어디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되게 간단히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처럼 요도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는 하나도 나지 않게 되고요. 끝나고 나서 소변줄만 차고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앞에 약간 쇠고리처럼 생긴 고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요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저희가 절제하는 쇠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열이 가해지면서 여기 울퉁불퉁하게 무섭게 생긴 게 방광암입니다. 이렇게 일부 절제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뿌리까지 절제를 해서 여기가 보통 이 암의 모양을 봤을 때는 여기가 시작 부위 같은데 이제 시작 부위가 이 표면 상피에만 있는지 아니면 근육까지 침범해 있는지 두껍게 떠서 그 침범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치료에 있어서 전이가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육을 침범한 암이냐,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암이냐, 이게 우리가 방금 긁어내는 수술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크게 나눠지는 이유는 치료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을 침범한 경우, 침범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 의학적으로 나눠서 NMIBC,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지금 근육까지 침범 안 한 방광암을 의미하고 Muscle Invasive, 머슬에 침범한 방광암, 이렇게 나눠서 보통 치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처음 설명드리는 거는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방광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방광암은 우리가 1기 이하의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근육층이라 생각하면 여기가 아까 본 포도송이 같은 암이 있으면 이 뿌리가 여기까지, 여기 밑에까지는 침투 안 한, 근육까지 침투 안 한 암을 얘기하고요. 이런 암을 절제했을 때는 우리가 1기 이하가 나오게 되는 거를 근육이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1기 이하라면 TA, T1까지 얘기하는 거고, CIS라고 하는 건 좀 좋지 않게 좀 깔린 암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TA의 범주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방광암 특히 지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기 이하의 암이 나오는 이런 근육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 의사들이 얘기해봤자 뭐 T 스테이지는 얼마고 뭐 하이 그레이드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두 축으로 위험도를 분리하는데 T 분류, 이거는 얼마나 깊게 들어갔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건 크게 CIS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잊어두시고 1기냐 A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 그 암의 성상이 고등급이냐 저등급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당연히 고등급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4가지의 상태가 1기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 결국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T축, 악성도를 분리하게 되고, 이 분류법도 굉장히 좀 헷갈리지만 환자분들께서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 T분류, 그다음 악성도, 요렇게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방광암은 나눠진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것도 복잡하다 싶으면 내 암이 고등급인지 아니면 저등급인지 이 정도만 알아도 조금 치료해서 개괄적으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시면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고등급인지 저등급인지 이 정도만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방광암은 우리의 치료법은 아까 본 것처럼 긁어내는 수술이랑 이후에 방광내 주입요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이기에 준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과 추후 방광내 주입요법 이 두 가지로 치료를 한다고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제 환자분들도 오셔서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광암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기 써 있다시피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광내 재발이 이거는 1년 기준이 아니고 그냥 방광암 걸린 사람 비근육 침범성 방광암이 걸린 사람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무려 50에서 80%나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방광 한 번 걸리면 몇 번 재발할 거는 조금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환자분들이 좀 막상 재발하면 좀 섭섭해하는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재발률도 무려 56%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진행도 2기로 1기였다가 점차 지나서 2기로 진행하는 퍼센티지는 10에서 20%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초점은 이 재발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 의학자들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떤 수술이 좀 더 재발이 덜 되게 하고 추후에 방광 어떤 요법이 재발이 덜 되게 하는지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는 분야 중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긁어내는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긁어내는 수술에도 테크닉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블루 시스토스코피라고 왼쪽 써 있는 거 같이 이거는 방광암의 위치를 방광에서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존의 기술보다 더 잘 보기 위한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엠블랑 릭세션은 우리가 자를 때 어떻게 자르면 조금 더 재발률을 낮추고 정확한 병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술적 측면에서 두 가지가 제일 지금 AUA나 EAU 같은 미국, 유럽 최근 학회에서도 약간 핫하다기보다는 약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 수술 기술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블루 시스토스코피라는 거는 일단 수술 전에 방광 내에 HAL이라는 물질을 1시간 전에 넣게 됩니다. 1시간 전에 넣게 되면은 1시간 뒤에 딱 수술을 할 때 원래는 우리 수술하는 뷰가 왼쪽 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누가 봐도 좀 방광암 같은데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저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HAL이라는 물질을 주입하고 1시간 뒤에 수술을 하면 요렇게 블루시스트로 보면 저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방광내 주입요법을 아주 잘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재발률을 한 40%까지 낮출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루시스토로 보면서까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좀 재발률을 낮추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완전 정형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재발률을 10% 낮춘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핫한 이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시행하는 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수술 1시간 전에 저 물질을 딱 주입하고 1시간 뒤에 수술하기가 한국 수술 여건상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을 방광내 주입하는 거에 심평원이나 식약청 이런 데 허가도 얻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선 거의 시행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엠블랑 릭세션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쇄골이로 이렇게 파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파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잘리면서 다른 데로 막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요로 상피 세포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광암이란 거는 다 같은 필드입니다. 그 필드에 다른 조각들이 얹혀지면은 방광암 리스크가 높아지는 걸로 이론상 돼 있습니다. 그걸 필드 시오리라고 하는데 이런 날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요 뿌리를 한 번에 날려서 덩어리째 떼는 테크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도 한 5년 5년 전으로 좀 많이 시행되고 있는 테크닉이고 저도 약간 이 테크닉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최근 메타 연구라고 여러 연구들 합친 연구에서 봤을 때 재발률에는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만 이렇게 뿌리 뽑을 때 이 뿌리를 좀 더 선명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병리 결과를 좀 더 정확히 얻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선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방광암 이 절제 수술은 되게 특이한 수술입니다. 모든 암 수술이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는 암 수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신장 수술도 그렇고 전립선암 수술도 그렇고 다 최대한 파종이 없이 이렇게 통째로 빼려고 모든 암 수술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상 긁어내는 수술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엠블라 이렇게 한 덩어리째 떼기 쉬워 보이는 모양으로 나왔지만 실제 방광암 들어가면은 우글우글거리고 방광에 꽉 차 있고 너무 커서 아래도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실 그냥 좀 비현실 다 엠블라 수술을 한다는 건 좀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종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또 재발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에서는 우리가 되게 재발을 잘하는 방광암에 대해서 수술적 요법으로 최대한 방광을 덜 재발을 하게 만드는 수술적 테크닉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방광 내 약물 주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것도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주요한 방광 내 약물 주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광 절제를 해서 나중에 퇴원을 하시고 외래에 오시게 되면은 병리가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특히 아까 제가 좀 헷갈리면 고등급 저등급만 외우라 말씀드렸는데요. 비근육 침울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등급인 경우에는 방광 내 약물 BCG 결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방광 수술 후에 한 4주에서 5주 뒤쯤 시행합니다. 방광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시행을 하고요. 말 그대로 결핵을 방광 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결핵균을 멀쩡한 몸에 주입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위인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방광암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 방광 표면에는 GAG라고 조금 보호막 코팅이 돼 있지만 방광암 같은 경우에 막 악성 세포가 막 분배하면서 이런 코팅이 없습니다. 이런 코팅이 없게 되면은 이런 결핵균이 들어갔을 때 피브로넥틴이라고 이 결핵균을 이 세포 내로 매개하는 이런 피브로넥틴 구조물들이 세포 밖에 있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세포가 자체적으로 면역작용이 일어나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결핵을 쉽게 얘기해서 방광 내에 얕게 깔아놔서 그게 방광암이 그거를 흡수하게 하고 그걸로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해서 세포가 자체적으로 죽게 만드는 테크닉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어구 연구라고 방광암에 굉장히 바이블 같은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다 검증된 내용이고 방광암 비율을 상당히 낮춰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50% 재발하면 한 40% 정도 재발하게 만드는 치료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힘듭니다. 수술하고 한 달 뒤에 6주간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BCG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방광 내시경을 하고 그다음 재발이 없으면은 그 마지막 6주 BCG 한 거 기준으로 또 3개월 뒤에 또 BCG 3주를 하고 또 3주를 하고 6개월 뒤에 3주를 하고 또 6개월 뒤에 3주를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한 요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환자분들도 조금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10%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을 설득해서라도 최대한 진행하고 있고, 고령분들 같은 경우에는 젬시타빈이라고 조금 더 부작용이 적은 방광내 치료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치료율이 이 BCG 치료에 비해 고등급 암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다음 우리가 리스크를 나눌 때 비침윤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 중간 리스크가 있는데, 중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너무 상세히 설명드리면 좀 헷갈리실까 봐 젬시타빈 치료나 BCG 치료를 수술 후에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BCG 치료랑 젬시타빈 치료랑 치료율이 비슷해서 저는 좀 젬시타빈 치료를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기 근육을 방광암이 침범한 경우,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잖아요. 배를 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가 크게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방광암이 근육까지 침투를 하면은 여태까지 뭐 상처 하나 없이 긁어내던 수술에서 완전 다른 수술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기 위쪽을 만져보면 골반뼈가 만져지시죠? 거기부터 배꼽 위까지 20cm 정도 배를 열게 됩니다. 배를 열고 방광을 싹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을 이용해서, 회장 쪽을 이용해서 대체 방광을 만들게 됩니다. 대체 방광도 종류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까지 방광암이 침투하게 된 경우에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광을 다 뜯어내고 배를 크게 열어서, 그리고 장으로 대체 방광을 만드는 치료가 제일 스탠다드한 치료고, 이 치료를 용납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저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여태까지 방광으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떼내고 배꼽 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로 장으로 소변을 본다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거의 다 안에서 난 절대 방광을 뗄 수 없다 이런 분들한테 하는 치료, 혹은 수술이 불가능한 컨디션 환자분들한테, 큰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분들한테 하는 치료로 트리모달리티 테라피 3중 병합요법이라 해서 아까 말한 긁어내는 수술을 최대한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 3개를 동시에 치료하면서 방광을 뜯어내지 않는 이런 치료, 이렇게 큰 틀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율이 어떻게 되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처음에 나온 결과는 놀랍게도 치료율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방광을 떼냐, 다 트리모달리티 테라피로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연구를 항상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연구 세팅 자체가 환자 군이 조금 다릅니다. 환자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환자군을 정확히 맞춰서 보정했을 때는 역시나 방광 전 절제가 훨씬 더 생존율에 도움이 되는 걸로 오른쪽 여기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절제를 제 시기에 잘 받은 경우에 전이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42%에서 50% 정도 생존율을 보이고, 이건 기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수로 봤을 때 트리모달리티 테라피를 하면 한 30% 정도 치료율을 보인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치명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치료인 방광 전 절제술, 그다음 방광 대치술을 하게 되면은 궁금하신 부분이 그럼 방광을 떼면 소변은 어디로 보나요? 요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장을 우리가 재단을 해서 요도에 이어가지고 인조 방광을 만드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장의 일부 한 15cm 정도 떼가지고 이렇게 배꼽 오른쪽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소변을 배출하는 라인을 만드는 이 2가지 방식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배꼽 옆으로 뚫어서 하는 이 요루,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콩팥에서 내려오는 이 요관이 방광에 붙어 있게 되는데, 장을 일부 띄어서 이렇게 옆으로 연결을 해서 요 배꼽 옆에 보이시죠? 이게 장입니다. 여기로 소변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 게 요루 수술입니다. 이분은 지금 방광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2번째, 인조 방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인조 방광 같은 경우는 장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여기에 어센딩 콜론이라고 오른쪽 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대장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수 있는 부분이다. 맹장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한 15에서 20cm를 떼고 나머지 여기 끝에 그 대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소장을 저희가 회장이라 부릅니다. 일리움이라 부르는데 인조 방광하는 경우에는 아까는 15cm 정도 뗀다 했는데 더 많은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45에서 60cm 정도를 이렇게 재단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절단부 두 개를 이어서 장을 다시 이어주고요. 요 재단한 요 방광 모양을 우리가 인조 방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인조 방광 만드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투더 방식도 있고 하우트만 방식도 있고 모디파이드 Y 방식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방식이 스투더 방식이고 이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방식이어서 미국에서는 한 75% 정도 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스투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투더 방식이 그래도 조금 예우 같은 거 인조 방광을 만들었을 때 좀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좀 덜 된다. 약간 이런 조금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취향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전들이 좀 많이 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약간 생각했을 때 장을 뗀다 생각하면은 그냥 똑 떼서 요렇게 요거를 뭐 만드나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방광이 당연히 죽습니다. 요렇게 보면 여기 메젠털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장에 혈관을 공급하는 이런 그 어떤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살려서 사실상은 여기도 뭐 인조 방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소변을 요렇게 나오는 길을 연결한 그냥 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조 방광을 만들었을 때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위 말해 살아있는 소장이기 때문에 곱이 나옵니다. 곱도 한 2, 3년 지나면 상당히 줄어들고 진짜 방광처럼 조금 방광안이 매끈해지긴 하는데 한 2년 내로는 굉장히 이물도 많이 나오고 찌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조방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광을 다 떼고 이렇게 인조방광의 일부랑 요도랑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장이고 여기는 요로 기관인데 이게 잘 붙을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상이 아닌 거죠. 장에다가 우리 요로 기관을 이어붙는 게. 근데 정말 다행히 신이 어떻게 좀 요런 거에서 좀 메리트를 줬는지 어쨌든 붙긴 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붙긴 붙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여기 사이로 잘 안 붙으면 소변이 또 옆으로 누출되고 또 곱은 계속 나오고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조 방광을 만들지 않고 차라리 요루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요루를 하게 되면은 화장실을 사실 조금 외관상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화장실을 가실 필요도 없고 곱 나오는 것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이 짧기 때문에 저기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이 인조 방광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근육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을 가서 일부러 약간 배에 힘을 주고 안 될 경우에 손으로 살짝 도움을 주면서 일부러 소변을 시간을 맞춰서 보는 타임드 모이닝이나 행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병원, 누구한테 수술 받더라도 초반에 무조건 고생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이면 좀 더 깔끔하게 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걸 실제 방광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정립화된 내용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 침범이 됐다면 그냥 빨리 뗍시다 해서 떼는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됐었지만 지금은 떼기 전에 항암을 조금 해주는 게 생존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건 연구가 완전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중후반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방광 전부 떼기 전에 항암을 하는 게 스탠다드로 이게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었고요. 보통 2기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7% 정도 생존율에 더 이득이 됐다고 나와 있고 3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한 20% 가까이 좀 더 먼저 항암하는 게 방광 떼기 전에 이득이 있다. 이건 전이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2기 이상 나온 분들은 종양내과를 보내서 항암을 좀 받고 저희 쪽으로 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최신 내용인데요. 2025년에 이제 확립된 내용인데 이것도 좀 어려우실 텐데 EV 펜브로라고 항암이 새로 원래 그전에는 젬시타빈 시스트라틴이랑 항암을 기본으로 했는데 이 항암이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 항암하고 수술하는 것보다
이 항암을 하고 수술하는 게 상암 위험도도 훨씬 낮추고 재발 위험도도 낮추고 그다음 그냥 수술하는 거랑 이걸 쓴 거에서는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게 컨펌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는데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치료율이 좋지만 좀 권유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빨리 급여가 돼서 저희 한국 환자분들도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암은 정말 힘든 게 재발입니다. 재발. 재발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재발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광내 치료도 하고 여러 치료도 추가적으로 하는데 이 치료도 굉장히 힘듭니다. 매주 오셔 가지고 방광에 결핵을 넣고 방광에 항암제를 넣고 방광에 항암제 넣는 건 피로 넣는 거랑 다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환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그 방광내시경을 했는데 또 재발을 하면 저도 좀 속상하고 환자분도 속상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0%가 재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도 현대의학에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좋다는 치료는 전부 다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재발 확률도 줄일 수 있고 좋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의료진 말에 잘 따라 주셔서 같이 좀 길게 가야 되는 암병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열심히 치료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초반에 만약에 혈뇨가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가서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CT도 찍어 보시고 그다음 방광내시경도 하셔서 마음의 찝찝함을 없애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 저희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이런 방광암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최신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날짜 보시면 어제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해교학과 교수님, 그다음 종양내과 교수님 저희도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항상 뒤처지지 않게 연구하고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요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 걸리면 좋은 병원들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오시고요. 저희 병원 오셔도 가장 최신 지견으로 정확한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고 최근 한 달간 유관적 혈뇨와 혈계가 있었어요. CRP 수치는 정상이고 ESR 수치가 84가 나옵니다. 간헐적 옆구리 통증과 허리 뒤 묵직한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 치골이 살짝 왼쪽 위쪽 부분 림프절 쪽 누르면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빨리 가서 CT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고민하고 이러실 필요도 없고요. 바로 CT를 찍고 지금 상태로만 들어서는 절대 어떤 병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성이고 이렇게 40대 나이까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요관 아까 말씀드린 그 방광암보다는 신우 쪽에 있는 암이나 아니면 요관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약간 젊으신 분들도 간혹 그쪽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CT를 찍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어 어 제 방광암도 재발률이 높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은 방광암 같은 경우에 이 긁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50% 60%에 가깝게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스테이지랑 고등급, 저등급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50-60%는 보통 T1 1 기에다가 고등급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경우에는 거의 50% 재발률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광내 결핵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한 40% 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CIS라고 굉장히 방광 표면에 얕게 깔린 암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막상 들어갔을 때 염증인지 아니면 우리가 방광내 긁어내는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팽창을 해도 조금 찢어지면서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붉은 건지 염증인지 아니면 실제 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CIS 침윤이 안 된 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잘 긁어내기도 힘들고요. 붉은 부분을 거의 방광 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블루시스토 같은 경우가 쉽게 깔린 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없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절제를 하고 그런 얕게 깔린 암들은 BCG 치료를 하는데요. CIS 경우에도 재발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BCG가 안 들으면 거의 그 암 형태는 재발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선제적으로 방광을 떼는 게 환자 생존율에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 CIS라고 그건 좀 아까 제가 좀 특이해서 따로 빼놨는데 비근육 침몰성 암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퍼지고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암들은 좀 빨리 방광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염이 자주 오는 사람은 방광암이 생길 확률이 있나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검증된 내용은 아닌데 이거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도 그렇고. 근데 염증이란 게 결국 세포가 자꾸 자극을 받는 건데 우리가 암이라는 건 결국 세포 도는 사이클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무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염증이 계속 오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뭐 기전상 정립은 돼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 컨펌된 어떤 가이드라인의 그런 기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잘 걸린다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한 뭐 남성 호르몬의 차이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진 못한 것 같고요. 일단 보통은 좀 흡연을 이유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흡연을 좀 많이 하고 주변 흡연에 노출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저명한 크리티컬한 인자는 지금 흡연밖에 증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약간 정론이긴 하고 이거는 약간 논의 얘기인데 약간 전립선 암이랑 방광암이랑 같이 있는 분들이 조금 같이 오는 경우가 유의미하다고 나온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약간 전립선 암이 당연히 원인은 아니겠지만 뭔가 유전적 특성도 좀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선이지 뭐 아주 흡연 외에는 딱 저명한 이유는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 좀 보여주세요. 강석봉님. 지인이 경료도 절제술 이후에 BCG 치료를 받는데 보통 6번 맞는다 하는데 그분은 2회를 더 맞아서 8번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정론은 아닙니다. 그 6번 맞는 거는 우리가 인덕션이라고 수술을 하고 처음 BCG를 했을 때 6번을 맞고 그다음 3개월 후부터는 3번씩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덕션 6번, 3개월 후 3번, 6개월 뒤 3번, 그다음 12개월 뒤 3번, 18개월 뒤 3번, 24개월 뒤 3번, 그다음 36개월 뒤 3번 요런 식으로 맞는 게 정식 루틴입니다. 8회를 맞는 건 사실 저는 좀 처음 듣긴 했습니다. 근데 뭐 상태가 안좋아서라기보단 뭔가 뭐 각자의 또 서전이 조금마다 술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프로시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정론은 처음 인덕션 할 때 그러니까 수술 후에 첫 BCG 치료를 받을 때는 6번이 정론입니다. 방광암은 보통 몇 살부터 검진을 받는 게 좋나요? 방광암은 몇 살부터 딱 검진을 받는다기보다는 일단 혈뇨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 검진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눈에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비뇨기계 암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미만입니다. 뭐 30세 미만이 방광암 걸릴 확률은 거의 5% 미만인데 5%라는 건 또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또 젊을 때 걸리면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일단 방광암에 어떤 비뇨기계 암에 준해서
CT랑 방광내시경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방광내시경은 사실 30살 이하한테는 저도 조금 과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크게 의심되지 않으면 CT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CT 선에서 가끔 신장암이 젊은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암이랑 혈뇨랑 또 다이렉트로 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장암이 심할 경우에는 또 혈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어쨌든 혈뇨가 나오면 한번 검사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젊으면 상당히 방광염 비율이 많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미세 혈뇨조차도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박태영 선생님. 그러면은 수술은 로봇으로 하나요? 개복으로 하나요? 회복 기간은 어떤지, 방광을 떼면 소변을 어떻게 보나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술은 방광 아마 개복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까 방광 절제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시간이 급해서 로봇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로봇으로도 많이 합니다. 방광 절제술이 옛날에는 장을 재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람이 누워 있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로봇으로 방광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배꼽에서 2-3cm 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방광 수술을 잘하려면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뒤로 누워서 장을 위로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밀게 되면은 장 전반적인 모양을 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옛날에는 방광 떼는 것까지는 로봇으로 하고 또 장 재단은 일부 배를 열어서 이렇게 꺼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워낙 테크닉이 좋아져 가지고 또 시야도 보는 노하우들이 있어서 환자분들 이렇게 움직이면서 장 좀 밀어내고 좀 잘 보이는 시야를 확보해서 아까 말한 올라가는 직장 옆에 직장이 아니라 그 대장 옆에 일리움이란 공간을 그 장을 확보해서 재단하고 이런 게 옛날보다 훨씬 테크닉이 늘어서 아예 배 안에서 장 재단까지 할 수 있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은 일단 방광이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떼면은 암이 뭐 얼마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좀 흐물흐물한 경우도 있고 딱딱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방광 내에서 떼고 뺄 경우에 남자들은 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배를 조금 많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로봇으로 한다 해도 이 방광 빼낼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 절개를 해서 방광을 빼내게 되는데 그 빼내는 겸에 장을 빼서 이렇게 아까 말한 요루를 만들거나 인조 방광의 그 기틀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 안에서 장을 재단하는 경우에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여자 방광 절제술은 원칙이 우리가 방광이 여기 있고 이렇게 질이 있는데 이 질의 윗뼈까지 같이 절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질의 윗뼈까지 절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겨요.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방광을 띄어낸 거를 이렇게 저희가 포로 묶어서 질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를 크게 안 열어도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만 한 6개 정도 배에 뚫리는 일반 복강경 좀 큰 수술을 한 것 같은 정도의 구멍 정도의 손상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회복 기간은 보통 조금 저는 시기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편이어서 수술하고 빨리빨리 시기를 진행해서 보통 시기가 다 되면은 회복 기간은 끝났다고 봅니다. 수술하고 일반적으로 4-5일 뒤 정도면 회복은 끝나는데요. 근데 일단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셔서 근육을 많이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계시다가 가고 어차피 계시는 김에 한 10일 정도 저희가 상처를 꼬매 놓으면 아물거든요. 그래서 개복을 하는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저희가 그 꼬매 놓은 것도 다 떼고 퇴원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광을 떼면 소변을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루로 만들게 되면 배꼽 옆에 있는 장으로 나오게 되고 인조 방광을 만들게 되면 위치는 성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보면은 그 소변 주머니 평생 찾아야 하나요? 좀 밑에 있는 질문이어서 영우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소변 주머니는 평생 차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요루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소변 주머니를 평생 차야 되고요. 인조 방광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차지 않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요실금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조 방광에서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거는 우리
이 요도 괄약근의 역할입니다. 요도 괄약근이 이렇게 잡고 있어서 소변을 볼 때는 방광에 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압을 주면서 이렇게 요도를 좀 풀어서 보는 식으로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상은 사실 뭐 인조 방광을 하게 되면은 크게 일반 사람이랑 차이는 없습니다. 인조 방광을 만들었을 때 곱이 나오신다고 하니 염증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염증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곱 때문에 생긴다기보단 이렇게 우리가 꼬매고 한 부분에 곱 같은 게 이물 역할을 해서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조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 소위 말해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말 최악으로 감염이 같이 오고서 엄청 심한 경우에 배를 다시 열고 인조 방광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 저도 뭐 제 환자는 아니지만 한 케이스 보긴 했는데 그만큼 조금 염증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저희가 염증이 안 생기게 하려면 결국에 소변 누출 이런 걸 줄여야 돼서 항상 곱으로 인조 방광이 막혀서 팽창되는 일이 없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음. 어 네. 이상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천대 길병원 비뇨기과 박일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뇨가 있을 경우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